2026년 3월 12일 아침 이라크의 하늘 위로 그 끔찍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A-10 워호그 공격기를 전장에 투입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인 3월 11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아르빌에 위치한 연합군 기지를 향해 무인기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4대의 무인기가 요격되었지만 그 잔해로 인해 민간 및 군사구역이 큰 피해를 입었고 연합군 인력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B-52 폭격기를 이용한 고공폭격이나 F-35의 파괴력을 앞세운 무균실 같은 원거리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은 전쟁의 무대를 지상으로 직접 끌어내렸습니다. 미군에서 가장 무자비한 근접 항공 지원 플랫폼인 A-10 워호그 공격기 편대가 이라크 상공에 전개되었습니다. 모술과 바그다드에 자리 잡은 이란 지원, 민병대의 거점들은 단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고고도 정밀 타격에서 참호를 직접 겨냥한 타격으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거대한 작전은 이제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벙커를 타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라크 내 이란 대리군의 보급로와 지상 거점 그리고 병력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국면은 미군에게도 상당한 작전적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라크는 43만 7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를 가졌고 이란의 대리군 세력은 민간인들 사이에 깊숙이 파고들어 끊임없이 구조를 바꾸며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A-10 공격기가 탁 트인 지형의 거점을 찢어버릴 수는 있지만 도심 속에 스며든 민병대를 사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목표물은 모술 남쪽에 위치한 이란 지원 인민동원군 제30여단이었습니다. 썬더볼트2 혹은 워호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A-10 공격기는 저공으로 민병대 거점을 향해 급강하했습니다. 기수 부분에 장착된 30mm GA-U8 어벤저 기관포는 분당 3,900발의 탄환을 쏟아내며 장갑차를 버터처럼 썰어버렸습니다. A-10은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거대한 기관포에 날개를 달아놓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초당 65발을 쏟아내는 그 무시무시한 파열음이 모술 남부 사막에 메아리쳤습니다. 장갑차들은 산산조각이 났고 탄약고는 거대한 화염과 함께 증발했습니다. 이 대리군 여단은 개활지에 위치한 재래식 전초기지였기에 A-10에게는 완벽한 사냥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내 이란의 대리군 네트워크는 이곳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그다드의 인구 밀집 지역과 바스라의 거리, 그리고 키르쿠크와 디알라의 농촌 지역에서는 수십 개의 다양한 민병대 그룹이 민간인 복장을 한 채 픽업 트럭으로 이동하며 민가에 무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광대한 네트워크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무인기 감시와 신호정보, 그리고 현지 인적 자원의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오후가 되자 A-10 편대는 두 번째 목표물인 바그다드의 사크르 군사기지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이번 목표는 탁 트인 사막이 아니라 바그다드 대도시 외곽에 바짝 붙어있는 군사시설이었습니다. A-10은 이곳에서도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차례의 공습으로 수십 명의 민병대원이 무력화되었고 그들의 장갑차와 보병시설, 그리고 탄약고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미국이 F-35 대신 A-10처럼 느리고 낮게 나는 플랫폼을 투입하는 이유는 심리적 타격감이 다른 어떤 항공기와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격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 찢어지는 듯한 금속성 파열음이 먼저 들려옵니다. 이는 민병대원들에게 숨을 곳은 없으며 장갑차도 소용없다는 절대적인 절망감을 심어줍니다. 또한 비행시간당 6,000달러에 불과한 운영비용은 수만 달러에 달하는 스텔스기보다 훨씬 효율적이어서 미군은 지치지 않고 수개월 동안 이 작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전술적 우위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지만 전쟁의 작전적 역학은 결코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A-10이 지상에 파괴적인 충격을 가한 지 불과 몇 시간 후 미국 공군 역시 심각한 물류 및 인명 손실을 입었습니다. 오후 2시경 이라크 서부 상공에서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하던 미군 KC-135 스트레토 탱커 항공기가 추락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의 승무원이 목숨을 잃었으며 동행하던 두 번째 급유기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급히 착륙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이 적의 공격이 아니라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비행하는 두 대형 항공기가 불과 몇 미터 간격을 두고 진행하는 극도로 위험한 공중급유 과정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추락 현장의 잔해가 채 식기도 전에 지상에서는 정보와 허위 정보가 얽힌 새로운 전선이 열렸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저항 세력은 즉각 자신들의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적절한 무기를 사용하여 해당 미군 급유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 분석적 관점에서 볼 때 민병대의 무기고에서 거대한 표적을 격추할 수 있는 유일한 비대칭 무기는
이란제 358 배회형 대공 미사일뿐입니다. 이 무기는 공중에 머물며 전자광학 센서를 이용해 느리게 비행하는 표적을 찾아 공격합니다. 하지만 위성과 조기 경보 레이더로 빈틈없이 감시되는 현대의 전장 환경에서 미 국방부는 레이더 추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사일 공격이 아닌 추락 사고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민병대는 왜 자신들이 격추하지도 않은 비행기에 대해 그토록 빠르게 책임을 주장했을까요? 그 해답은 지상에서 벌어진 참혹한 파괴의 흔적을 덮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에 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모술과 바그다드에서 A-10 공격기들에게 본부와 보급 창고가 잿더미로 변하는 뼈아픈 손실을 입은 민병대는 붕괴되기 시작한 사기를 끌어올릴 거짓 승리에 서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심각하게 훼손된 무적의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한 이 다급한 선전 활동은 그들이 전장에서 얼마나 비참한 공경에 처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분석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양측 모두에게 전쟁의 대가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에게도 지상에서의 상황은 결코 손실 없는 승리의 행진이 아닙니다. 에픽 퓨리 작전의 첫 몇 주 동안 미 국방부는 놀라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A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정확히 140명의 미군 병사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록 이 중 108명의 병사가 임무에 복귀했지만 140이라는 숫자는 지상에서 벌어지는 긴장의 규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전사한 미군의 수도 13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이라크에서 발생한 KC-135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도 포함됩니다. 이 데이터는 무인기와 박격포, 그리고 소형 로켓을 활용하는 이란 대리군의 비대칭 전술이 정규군을 상대로 어떻게 소모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미군 기지들은 끊임없는 경계태세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병력들에게 지속적인 육체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A-10 공격기를 지상에 B-52, 폭격기를 공중에, 그리고 F-35 전투기를 모든 곳에 배치하여 확고한 항공 우위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지상작전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최종적인 정치적 합의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이처럼 강도는 낮지만 끊임없이 병력을 소모시키는 갈등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미국 국내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3명의 전사자와 140명의 부상자라는 수치가 아직 미국 내에서 대규모 대중적 공분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사상자에 대한 새로운 보고는 워싱턴의 정치적 계산을 뒤흔들 것입니다. 미국 대중은 이미 중동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전쟁이라는 생각 자체에 지쳐 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에서 25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진 분쟁의 피로감에 이제 이란이 더해진 것입니다. 전직 미 중앙정보국 국장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가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남긴 역사적인 질문은 오늘날의 작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내게 말해주십시오. 이 깊은 불확실성이야말로 현재 이란 정권이 취하고 있는 전략의 핵심적인 초석입니다. 이란은 군사적으로 미군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분쟁을 장기간으로 끌고 가 미국 국내 정치에 피로감을 조성하고 워싱턴이 스스로 철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이란 스스로가 이 막대한 경제적, 군사적 비용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게 140명의 부상자가 군사적 비용을 의미한다면 이란에게는 격추된 무인기 한 대와 폭격당한 민병대 기지 하나하나가 이미 붕괴되고 있는 경제에서 수백만 달러가 증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 정권이 미국을 소모시키려 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과 동맹 네트워크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1일과 12일의 사건들을 단순한 전술적 충돌로만 보는 것은 부족합니다. 이 24시간은 이란이 오랫동안 중대한 전략적 승리라고 자랑해온 대리군 네트워크가 미국의 항공작전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운영상의 손실과 사상자를 낸 이 소모전을 끝내기 위해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적의 심장부를 도려내는 파괴적인 타격을 이미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란 정권에게 상황은 단순한 소모를 넘어 체계적인 붕괴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에서 가장 파괴적인 순간은 사실 며칠 전인 2026년 3월 2일에 발생했습니다. 목표물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건설된 로레스탄주의 호라마바드와 동아제르바이잔주의 타브리즈 근처 산맥 깊숙이 파인 거대한 탄도미사일 단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타격 목표는 이마말리 기지로 알려진 호라마바드의 지하시설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이란 최대의 탄도미사일 복합단지로 길이가 36km에서 50km에 달하는 터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지하도시였습니다. 수백 기의 샤하브3 변형 미사일이 보관되고
발사대가 숨겨져 있으며 탄약고가 끝없이 늘어선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이곳은 이란이 자랑하는 지역 억제력의 중추였습니다. B-52 같은 일반적인 폭격기로는 수십 미터 안반 아래를 타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제 기술에 의존하던 이란의 조기 경보 레이더 방공망은 작전 초기 단계에서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 부대의 개입으로 인해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 초기 공작은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있는 인력들이 지상에서 다가오는 위험의 규모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까맣게 꺼지면서 이란 군대는 임박한 파멸을 볼 수 없었고 그들의 방어 시스템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영공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이 48시간의 창이 열리자 미 공군은 전략 폭격기 함대의 핵심인 B-52 스트래토포트리스를 전개했습니다. 3월 2일 밤 쏟아지는 폭격의 일제 사격이 호라마바드의 가장 큰 지하 미사일 무기고 위로 악몽처럼 덮쳤습니다. 작전의 핵심 설계는 단계별 파괴 전략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B-2 스피릿 폭격기들이 이란 영공에 은밀히 침투하여 3만 파운드 무게의 BU-57 벙커 버스터 폭탄을 목표물에 투하했습니다. 이 거대한 폭탄들은 산맥 깊숙이 파고들어 단 몇 초 만에 주 출입문과 핵심 지지기둥들을 산산조각냈습니다. GBU-57 탄약의 공기 역학적 설계는 중력 가속도와 결합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60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와 단단한 암석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에너지는 충돌하는 순간 지진과 같은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켜 터널 시스템 내부에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직후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비월렌서 폭격기들이 전장에 진입하여 이동식 방공포대들을 하나씩 사냥했습니다. 이어서 B-52 폭격기들이 수천 파운드의 제이담 스마트 탄약을 쏟아부어 지상의 지원 건물 환기구 통신 안테나 그리고 송전선들을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8개 이상의 주요 터널 입구가 벙커버스터 폭탄에 의해 순식간에 짓눌려 붕괴되었습니다. 폭탄이 산속으로 돌진하며 주요 통로들을 무너뜨렸고 터널 내부는 연쇄적으로 붕괴했습니다. 내부의 탄약고에서 발생한 폭발은 거대한 불덩어리를 산 밖으로 토해냈습니다. 나사의 위성 시스템이 포착한 열화상 데이터는 공격 직후 해당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이 발생했음을 기록했습니다. 산 내부에서 일어난 폭발은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거대한 열파를 만들어냈습니다. 호라마바드는 그렇게 함락되었습니다. 이란 최대의 미사일 저장고는 단 하룻밤 만에 거대한 잔해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호라마바드가 화염에 휩싸여 타들어가는 동안 동아제르바이잔주에 위치한 타브리즈 지하 미사일 기지 역시 피할 수 없는 똑같은 파멸의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100km에 달하는 거대한 지하 터널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이 시설은 아르빌과 주변 지역을 향해 발사된 이란 보복 미사일들의 주요 출처였습니다.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이 미사일 무기고는 이미 2025년 6월에 있었던 작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란 정권은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이를 기어코 재건해냈습니다. 그러나 2월 28일에서 3월 1일 사이로 이어진 첫 번째 맹렬한 공습의 물결 속에서 지하 터널 네트워크의 모든 출입구와 생명선과도 같은 주요 지원 거점들은 무자비한 폭격 아래 완전히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지하 시설 내부의 거대하고 견고한 구획들은 어쩌면 미사일 본체들을 완전한 파괴로부터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환기시설과 전력 공급망 그리고 지상으로 연결되는 모든 승강기 시스템이 철저하게 파괴되면서 그 안에 갇힌 미사일과 운용 인력들은 물리적으로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도 없었고 무너진 잔해를 뚫고 터널을 파낼 수도 없었으며 외부 세계와 구조 요청을 위한 통신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폭탄의 충격으로 끊임없이 요동치는 80m 지하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 지상에서는 미군의 최첨단 정찰기들이 24시간 내내 하늘을 맴돌며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입구를 조금이라도 열려고 시도한다면 단 몇 분 안에 미군의 GBU-31 정밀 유도 폭탄이 그 정확한 지점에 어김없이 내리꽂힐 것입니다. 이 작전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은 바로 정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라마바드와 타브리즈 이 두 핵심 시설에 주둔하고 있던 1000명에서 1500명에 달하는 혁명 수비대 군 병력들은 터널의 덮개가 그들 위로 완전히 붕괴되었을 때 수백 미터 지하의 절대적인 어둠과 질식할 듯한 공기 속에 산채로 갇혀버렸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사실은 이 끔찍한 사상자 수치가 단 두 곳의 시설만을 집계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란 전역에 걸쳐 이와 유사한 지하 군사시설이 거의 100여 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피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혹합니다. 이는 추산에 따라 최대 25만 명의 군 병력이 이란의 지하기지에 배치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 무덤뿐입니다. 오늘날 이란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 쓰여야 했을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국가 예산이 모술과 바그다드 그리고 깊은 산속의 지하에서 단 몇 시간 만에 무의미한 잔해더미로 변해버리는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국경 밖의 동맹 세력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제 이란 정부는 자국 국민들에게 그 어떤 안보적 명분이나 경제적 번영의 약속도 제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도부가 자국민에게서 앗아간 자본을 외부의 민병대 네트워크에 쏟아부은 대가는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캄캄한 하늘 위에서 미사일과 전투기들이 충돌하는 시각적인 현상만이 아닙니다. 현대의 전쟁은 국가가 보유한 모든 자원과 경제력, 그리고 정치적 정당성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시험하는 가장 냉혹하고 파괴적인 무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라크와 이란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군사적 상황은 이란이 이 비대칭적인 전쟁의 끔찍한 시험대에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의 절대적인 한계치에 이미 도달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적을 자랑하던 전략적 자산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대리군들이 혼란에 빠진 지금 이 거대한 분쟁의 소용돌이는 과연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이 복잡하고 참혹한 현대전의 양상과 지리적 갈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깊어지는 전쟁의 뻔과 강대국들의 무자비한 전략 속에서 앞으로 중동의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깊이 있는 통찰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